예,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차영재 주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나온 매일 저녁 때 리포트 저희가 보는 시간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SK하이닉스 리포트를 두 개를 다루면서 본질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다행히도 반등을 좀 줬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을 좀 줬을 때는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 주가가 반응한 기업들의 리포트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뭐 여러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월요일 날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화요일 날은 상대적으로 리포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리포트가 나왔을 때 주가가 반응한 리포트가 있고요. 주가가 반응하지 못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반응하지 못한 리포트 중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할 수 있는 리포트들을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왕이면 오늘 올랐던 그것에 대해서 그 리포트 빨이 됐던, 아니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를 설명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이, 리포트라는 것은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 증권사들이 애널리스트들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리포트를 내면 이거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다 내는 리포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권사들이,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발행한다라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좀 들리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애널리스트 분들은 베스트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저희 3프로에도 나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베스트 애널리스트라고 불리우는 분들을, 그 베스트를 누가 달아주느냐? 기관 투자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달아준다라는 거죠. 따라서 리포트의 근간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 리포트가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그것을 펀드 매니저가 밸류를 다시 측정을 해서 샀다. 그런데 만에 하나 주가가 빠졌다 라고 한다라면, 물론 책임 소재를 따진다라는 부분들보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우리가 정말 쌍팔년대에는 펀드 매니저분들이 어떤 가치를 따진다라든지,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분석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주식을 살 때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근거 중에 가장 편하고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리포트라는 겁니다. 리포트에 나온 내용, 리포트에 근거해서 주식을 샀다라는 것이 펀드 매니저들도 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자, 윌리엄 오닐이라는 투자자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최적의 주식, 최정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냈죠. 거기에 보면 캔슬림이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캔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이 캔이고, 슬림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하나의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 주식을 사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기관은 외국인과,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서두에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NGL소는 다뤘는데 오늘은 삼성 SDI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삼성 SDI가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죠. 오늘 여러 군데서 SDI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SDI 리포트만 한 10개까지는 아니고요. 한 67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리포트의 분위기가 좀 갈립니다. 3분의 2가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3분의 1 정도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야가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군데 리포트를 갖고 왔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하고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둘 다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자, IBK 리포트를 먼저 보죠. SDI 리포트를 41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SDI 부분들을 놓고 보면 1분기 여전히 EV, 그러니까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 ESS가 견인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가 LG엔솔에서 확인했듯이 결국 ESS의 부진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수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수로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아직은 로봇은 아니고 ESS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특히 이제 오늘 삼성 SDI는 ESS와 관련해서 2027년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다 재무제표까지 들어갈 텐데요. 일단 예상 실적을 놓고 보면 여전히 3조 3천억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지만 우리가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입니다. 영업이익은 이제 우리가 보조금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OP 마진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스텔란티스와 이제 합작법인 이 SDI가 이제 미국에서 짓고 있는데 이 공장 라인 4개가 있는데 이 라인 4개 중에 1개는 전기차용, 3개는 ESS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뭐 스텔란티스와의 어떤 합작 공장을 초반에는 100% 이제 전기차용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뭐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지금 뭐 쉽게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발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리포트에서 읽어내야 될 것들이 단순하게 어떤 그 EV가 1개, ESS가 3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삼성 SDI가 굉장히 발빠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한다라는 거죠. 아직 라인은 이제 완성되지 않고 라인이 증설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랬을 때 과연 기존의 어떤 상황들을 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의 EV보다는 향후에 이제 이걸 또 EV로 바꿀 수도 있겠죠. 하지만 ESS 쪽으로 바꾸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렸다라는 것이 저는 이번에 삼성 SDI를 좀 다른 관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볼 때 우리가 목표 주가와 어떤 내용들에 대한 내러티브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삼성 SDI 경영진의 내용을 한번 믿어보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결정은 그런 거예요. 무조건 이것을 리포트를 보고 사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관점의 접근보다는 이들이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고 이들이 어떻게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끌어가고 있느냐도 간접 경험을 우리가 통해서 보는 거죠. 우리가 기업을 탐방갈 수도 없고 의사결정권자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간접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3개 ESS 중에 NCN 계열이 1개고 LFP 계열이 2개다라고 전환되고 있는 상태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 SDI 주가에 대해서는 ESS 성장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IBK 증권의 주요한 골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적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요 화면 같은 경우 이제 잘 좀 확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익이 과연 나느냐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을 이제 포함한 부분들을 토탈이고 보조금을 빼고 놓고 본다라면 ESS와 관련된 영업이익이 우리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2025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2027년 정도 되면, 요거는 조금 예상치죠. 우리가 한 2년을 예상하는 건데, 2027년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소형전지 부분이라든지 EV도 흑자가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마진율이 높은 것은 어디다? ESS가 마진율이 높은 거죠. ESS가 마진율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자, 2017년에 만약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면 주가는 언제부터 반응을 할까요? 2017년에 주가가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망치죠. 전망치는 우리가 어떤 내러티브이니까 이 내러티브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충분히 아니면 올 중반 정도 되면 SDI가 이제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 SDI가 LG엔솔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2차 전지보다는 조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는 근거가 됐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IBK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놓고 본다라면 영업이익이 2017년에 흑자 전환 1조 9천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이 10%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상장사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앞으로 저랑 리포트를 보시면서 각 기업들, 각 업종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핵심 숫자들을 머릿속에 자꾸 제가 되뇌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을 얼마라고 그랬죠? 143조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반영을 했고, 물론 이제 오늘 삼성전자 더 오른 것은 JP모건의 리포트였기 때문에 외국계 리포트도 한번 좀 가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JP모건의 리포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차후에 저희가 이제 기획을 따로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아직까지 영업이익률이 2013년도에 7% 정도였는데 10% 정도 마진이 난다. 자, 물건을 팔아서 10% 정도 이익이 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적자였던 회사, 그리고 삼성 SDI급 정도 되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르죠. 지금 이제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몇 프로죠? 58%였죠. 이거는 뭐 진짜 놀라 자빠질 일인 거고요. 삼성 SDI 정도가 10% 정도 영업이익률을 달성한다라는 것도 매우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이제는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에비타 이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SK텔레콤, 뭐 좀 전에 이제 김전일 본부장님도 SK텔레콤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재무제표를 볼 건데요. 일단 에비타 이익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전의 이익입니다. 감가상각 전의 이익을 이제 에비타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에비타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재무제표 강의를 따로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요거는 일단 설비 투자를 감안하지 않은 이익이라는 거죠. 자, 2015년에 설비 투자를 감안하지 않은 이익이 대략 3,670억에서 지금은 4조까지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읽어내야 되는 건데, 지금 삼성 SDI는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던 미국의 합작법인이라든지 미국 공장이라든지 국내 이제 EV용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감가상각 비용이 늘어나는 2017년도에도 흑자 전환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감가상각은 뭐죠? 비용입니다. 손익계산서상에 반영되는 비용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 공장을 짓고 나면 이 공장을 짓고 난 것들에 대한 비용을 떨궈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상 떨구는 작업인데요. 그런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났다?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증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다른 증권사를 보죠. 하나투자증권을 보게 된다라면 올해가 ESS 성장과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이제 기대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연간 출하량 같은 경우 미국향 ESS가 YOY 기준으로 70에서 80%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저가 전기차가 현재 출시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동사 같은 경우도 현대와 기아차향 저가 EV가 여기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NCN 계열이 좋으냐, LFP가 좋으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투자자들이 논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고 하니,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선택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살 때 NCN 계열로 사시겠습니까? LFP로 사시겠습니까? LFP가 당연히 싸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동네에서 어떤 일정 거리에서 뭐 물건을 배달한다라든지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는 오히려 LFP가 날 수도 있겠죠. 굳이 비싼 NCN 계열을 내가 하고, 물론 전고체까지 가게 되면 좀 더 비싸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나는 안전성이 중요해. 아이가 있고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돼. 그러면 더 비싼다 하더라도 전고체를 탑재한 그 전기차를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시장을 침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업계에도 그와 발걸음을 같이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움직임들 속에 삼성 SDI의 이러한 EV가 이러한 어떤 배터리가 충분히 탑재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전지 업계의 이제 캐펙스 투자, 앞서 이제 제가 이 에비타 이제 이익을 얘기할 때 설비 투자를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2027년 6년 지나고 나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게 2017년 8년에서 계속 감가상각 비용이 들어갑니다. 감가상각들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은 회계상 비용이죠. 감가상각은 회계상 비용이고요. 캐펙스 투자는 현금으로 표상해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자본 지출 항목이거든요.
자, 제 얘기가 좀 어렵다라면 몇 번 반복해서 좀 들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제가 나중에 재무제표 강의를 설진하고 업로드 시키면 그때 가면 명확히 이제 이 틀이 좀 잡히실 겁니다. 캐펙스 투자는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현금흐름표상의 자본 지출이고 감가상각은 손익계산상의 회계상 비용이다라는 거죠. 회계상 비용이 쌓이는 것은 2017년서부터 계속 쌓여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잉여 현금흐름 현금흐름표에서 이런 건 2027년서부터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더불어서 잉여 현금으로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삼성 SDI는 좀 편해지겠죠. 회계상도 편해지고 재무제표상으로도 좀 편해지고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2차전지 업계를 그렇게 저를 그동안 아셨던 분들은 긍정적으로 뭐 얘기한 적은 거의 없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포트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새롭게 이 기업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라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장 우리가 이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이 기업을 이해하고 이 기업의 레퍼런스가 앞으로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그러니까 변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하나투자증권의 이 리포트도 앞서 살펴본 IBK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이제 AMPC를 이제 따로 뺐습니다. 따로 빼놓고 보니까 영업이익이 결국 2017년에 1조 6천억으로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수치. 아마 이거는 그 어제 이제 그 기업에서 아마 숫자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유사한 숫자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놓고 보면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삼성 SDI에 대한 퍼포먼스가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제가 그 어제도 이제 그 하고 이제 저 영상이 따로 업로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 김장일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보고 싶은 기업들이 있으면 좀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그런 것들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지난 리포트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매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뵈니까 속된 말은 좀 따끈따끈한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퍼포먼스가 보였을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라는 것도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효성중공업 어제 굉장히 조금 흔들렸었죠.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바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효성중공업과 관련해서 290만 원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틀을 좀 보시면 지금 앞서 우리가 이제 삼성 SDI 하나투자증권도 상향이죠. 이 목표 주가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효성중공업도 290만 원으로 신한투자증권 리포트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매분기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이익 성장률이 예상보다 빨랐다. 이건 이제 과거 얘기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지만 높은 밸류에이션과 이익 성장에 따른 시간차 해소가 좀 필요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효성중공업 PER이 몇 배인가요? 대략 한 30배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중간에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떤 뭐 특정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의미로 뭐 당연히 다 아시겠습니다만 질문을 던집니다. PER 30배, 35배 정도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자,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단순하게 PER이 10배가 넘어가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PER이 20배가 넘어가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성장세가 높은 기업 같은 경우는 PER을 높게 부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익성장세가 낮다라면 PER 10배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이 뭐죠? PEG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 저희 3프로에서도 많이 이제 초창기부터 홍보를 한 책이기 때문에 보셨겠습니다만 거기서 PEG라는 단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PEG는 뭐죠? PER을 이익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PEG는 PER을 이익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자, 다음 장을 먼저 좀 보면 우리가 이익성장률이 현재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2016년에 40배가 될 걸로 봅니다. 이익성장률이 40배면 35 나누기 40배. 그러면 1보다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낮죠. 그럼 아직은 효성중공업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밸류상, 그러니까 PR이 30배, 35배 정도가 된다라는 거, 이건 주가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높냐 낮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익 성장률을 나눠줘야죠. 내년도 이익 성장률을 나눠도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 시간차에 따라서 현재는 변동성 구간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딱 지표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딱 1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저평가냐 고평가냐라기보다는 그 부분이 오면 변동성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보통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 노이즈로 보자라는 것이 현재 지금 리포트의 주요 골자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요. 평균 EPS가 1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력기기에 대한 배수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8배니까 이걸 70% 할증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도 작가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방송의 방향을 좀 잡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종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소수 종목을 깊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적정 주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증권사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증권사는 이제 PER로 보는 증권사가 있고 PBR로 보는 증권사가 있고 그다음에 EV/EBITDA로 보는 증권사가 있고 모 증권사는 자체 모델로 보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다뤄줘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실시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영상이 따로 업로드 된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조금 방송에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효성중공업을 지금 이제 상태를 놓고 보면 아직 성장성은 있다라고 봐요. 자, 오늘 효성중공업과 이제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이제 세 종목 중에 LS일렉트릭의 상승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죠. LS일렉의 상승 퍼포먼스가 이제 가장 좋았던 것은 2025년에 우리가 이제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그 분들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LX일렉에 대한 부분들이 덜 얘기했죠. 그 근저에는 이 수주잔고에 달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10조의 그 수주잔고를 효성중공업이 가장 먼저 돌파를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일렉도 한 10조를 넘는 수주잔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S일렉은 수주잔고가 얼마죠? 대략 한 6, 7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전력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그러한 그 주기기가 들어가면서 퍼포먼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수주잔고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러한 기업은 저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수주와 매출은 시차가 발생하죠. 수주는 어떤 기업에서 발생하죠? 수주는 물건을 그 상황에 맞게 만들 수 있는 산업. 우리가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주가 아니죠. 휴대폰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파는 거고요. 수주 같은 경우는 배, 주택, 그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이런 것들은 수주죠. 자동차는 수주가 아니죠. 자동차는 완성 제품 중에 선택하는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 나중에 돈 버셔서 수작업 만든 좋은 차 타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수주잔고가 쌓여 있고 이 수주잔고가 매출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의 카테고리가 들어간 게 지금 이제 이렇게 전력인프라고 조선업종이죠.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수주와 매출과의 괴리가 있었습니다. 수주와 매출과의 괴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수주와 매출이 같이 가죠.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주 데이터와 영업이익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같이 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리포트를 볼 때 이 기업을 조금 이렇게 매수 관점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제 팁을 놓고 보면 매출이 늘어나는데 당연히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익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왔답니다. 왜 그러냐면 매출이 늘어나면 규모가 커지죠.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익을 낸다라는 것이 이익률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녹록치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매출이 한 7조 정도, 8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 8조 정도 되는 기업이 대략 한 2천억 정도 이익을 낸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한 1조 5천억 정도 이익을 내는 기업이 영업이익률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어떤 그 퍼포먼스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효성중공업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SK텔레콤입니다. 뭐 앞서 이제 김정일 본부장님도 리포트를 들고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내용들을 한번 좀 보죠. 뭐 8만 1,000원으로 상향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우리가 이제 그 번호 이동제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한 2주 정도 날 걸로 봅니다. YOY 기준으로 85%가 늘어난다는 거죠. 자, 작년에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땅 따먹기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SK텔레콤과 LG, KT가 있기 때문에 땅 따먹기라고 저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입자들 여러분들도 보면 가입자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YOY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저효과죠. 기저효과는 전년도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기저효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뭐죠? 전년도에 어떤 데미지가 있었죠. 데미지가 있었던 상황이죠. 제가 쓴 재무제표책, 재무제표 핵심 투자 수업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잘 가다가 소송이 한번 걸렸다. 아니면 어떤 기업이 잘 가다가 이렇게 해킹 사태가 벌어졌다. 이 해킹 사태에 대한 뭐 이게 뭐 오르냐 그르냐 이런 걸 따지자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정확히 자본 그 이제 주가 움직임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주가가 밀렸다. 그런 상태에서 정상화된다라면 그럴 땐 투자할 때도 하나의 어떤 교과서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소송이 걸렸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빠졌을 때 그걸 극복할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극복할 수 있는 요소다라면 하나의 노이즈적인 현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기업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무조건 노이즈가 생겼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이즈가 생긴 걸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자, 동사의 목표 주가는 EV 에비타 밸류에이션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이거 제가 앞서 말씀을 좀 드린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지금 워렌 버핏은 SK텔레콤 같은 주식을 살까요? 아닙니다. 이 EV 에비타 같은 경우는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기업들의 가치 평가 방법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5G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들이죠. 6G가 들어가면 8년 이제 감가상각 이후에 또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쳇바퀴 돌아가듯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EV 에비타와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은 EV 에비타를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워렌 버핏은 뭐다? 투자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업들은 별로다. 그 녹슨 기계에서 검정물 나오는 코카콜라 같은 것이 좋다. 투자가 필요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SK텔레콤 평가할 때 단순하게 PER, PBR로 평가한다라는 것보다는 EV 에비타를 유념해서 평가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종가까지 끌어당기는 모습들이 확인이 된 부분들입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아예 KB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온 건데 여태껏 이제 삼성물산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전자라든지 바이오 계열사에 대한 이제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삼성물산의 리포트는 저는 좀 특이했습니다. 저는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2026년부터 건설 부분에 대한 이익이 회복된다.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것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기보다는 SMR 등 원전 관련한 사업들이 신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이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현대건설도 굉장히 좀 강했죠. 건설사들의 주가가 최근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GS건설도 그렇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과는 크게 연관성이 좀 떨어지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 연관성이 있는데 건설주들이 최근에 좋아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데 건설주들이 좋은 거는 건설사 리포트가 나올 때 제가 한번 조금 여러분들 들고 와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고 삼성물산의 주가가 좋았었던 근저에는 이러한 리포트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서두에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리포트를 누가 본다?
많은 기관 투자들이 본다라는 거죠. 기관 투자들이 실시간으로 아침에 출근하면 리포트를 보고 뭐 아는 내용이면 이렇게 떠들어보다가 넘어가겠죠. 하지만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나타나면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좀 들여다볼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오늘 삼성물산의 SMR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SMR 분야의 건설 부분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원전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게 오늘 중요한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SMR 분야에 있어서 단순한 기술사 의존이 아니라 다수의 파트너와 협업 구조를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현재 지금 삼성물산의 중요한 리포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셔야 되는데요. 3.5세대 SMR 개발사에 대해서 뉴스케이스와 그다음에 이제 GE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뉴스케이스 파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프로젝트를 이제 동시에 추진하겠다라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루마니아 원전 이런 것들에서 협력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전주들 움직일 때 건설사들이 움직이면 현대건설, 뒤늦게 따라온 게 이제 대우건설인데 이제 삼성물산까지도 SMR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된다라는 거죠.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개별 투자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점점 확장시켜 간다라는 것들. 그렇지만 물론 장기 투자가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동력으로 작용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그날 나온 리포트 뭐 여러 가지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뭐 저녁 늦게 열심히 일하시고 나서 아니면 하루 종일 이제 장을 보고 나서 정리하는 시간인데 재무제표를 좀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어떤 그 리포트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내러티브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지 지금 댓글 달아주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영상이 다시 업로드되고 나면 거기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많이 좀 참조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모른다 하더라도 원래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듣다 보면 친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종목 수를 좀 많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를 깊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의견들도 여러분들이 좀 달아주시면 참고하면서 하루하루 발전하는 그러한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심은 어디에 있다? 기업의 이익에 있다. 기업의 이익을 보고 가면 우리가 충분히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